지금 세계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답합니다. 월스트리트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도 아닙니다. 중동의 좁은 바닷길 하나입니다. 이 길이 막히면 미국 증시가 무너집니다. 유가가 폭등합니다. 여러분, 통장이 흔들립니다. 이 길의 이름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오늘 이 해협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중동 이야기 아닌가? 미국이나 유럽 이야기겠지.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쿠웨이트에서 출발한 유조선들이 매일 이 좁은 길을 통과해서 한국으로 향합니다. 그 기름이 우리 공장을 돌리고 우리 차를 움직이고 우리 집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합니다. 이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물류가 끊길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로 주유소 가격으로 공과금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막히지 않아도 됩니다. 막힐 수도 있다는 공포만으로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이란이 봉쇄를 경고하는 성명 하나를 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국제 유가가 오릅니다. 주가가 내립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긴장합니다. 공포 자체가 가격을 만드는 겁니다. 반대로 긴장이 풀렸다는 뉴스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뜹니다. 유가가 내립니다. 시장에 안도감이 흐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흐름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흔히 롤러코스터 장세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승이 일시적인 심리 반응인지 아니면 실제 경제 개선을 반영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호르무즈 개방 소식 하나로 주가가 올랐다면 그것은 심리 반응입니다. 그 심리가 뒤바뀌면 주가도 뒤바뀔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방 이후 유가가 실제로 안정되고 물가 지표가 개선되고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신호를 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실제 경제 개선의 흐름입니다. 그 흐름은 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역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호르무즈 개방 소식에 증시가 급등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확실성이 거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고 그것이 해소되는 순간 투자자들이 일제히 위험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지수가 오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주식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금, 채권, 달러, 비트코인까지 모든 자산이 위험과 안전의 흐름 속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호르무즈 이슈는 원유 뉴스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심리를 바꾸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주유소 앞 전광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리터당 몇십 원이 올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름값이 좀 올랐네. 차 몰 때 좀 더 나가겠구나.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가 상승의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오늘은 유가가 오르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석유가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석유는 자동차 연료라고 생각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석유는 우리 경제 전체의 기본 원가입니다. 항공기를 움직이는 연료가 석유에서 나옵니다. 배를 움직이는 연료도 석유에서 나옵니다. 공장을 돌리는 에너지도 석유와 연결돼 있습니다. 화학 제품의 원료가 석유입니다. 플라스틱의 원료가 석유입니다. 비료의 원료도 석유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입는 합성 섬유도 석유 기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은 물건이 얼마나 됩니까? 스마트폰 케이스, 음료 페트병, 식품 포장재, 가전제품 외관, 자동차 내장재. 전부 석유에서 나온 겁니다. 즉, 석유는 자동차 연료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산업 문명 전체의 기초 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유가가 오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류입니다. 트럭이 전국 각지로 물건을 나릅니다. 트럭 연료가 경유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경유 가격이 오릅니다. 트럭 한 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 왕복하는 데 드는 연료비가 늘어납니다. 그 비용을 물류회사가 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운임을 올립니다. 운임이 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에서 마트까지 물건을 나르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산지에서 도시로 농산물을 실어 나르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항구에서 창고까지 수입품을 옮기는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 비용들이 결국 제품 가격에 더해집니다. 마트에 가셔서 과자 봉지를 보십시오. 그 과자가 공장에서 마트 선반까지 오는데 트럭이 필요합니다. 그 트럭이 기름을 씁니다. 유가가 오르면 그 과자 가격도 결국 오를 수 있습니다. 항공사를 보겠습니다. 항공사의 운영 비용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항공사 비용의 상당 부분이 연료비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 비용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항공사가 이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갈 수 없습니다. 항공권 가격을 올리거나 유료 할증료를 부과합니다.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유가 뉴스를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우려로 유가가 오르면 몇 달 뒤 항공권 가격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해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연료도 기름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하나가 부산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데 드는 연료비는 어마어마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해운 운임이 오릅니다. 해운 운임이 오르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수입 과일, 수입 의류, 수입 가전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화학 산업을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원유에서 나옵니다. 나프타라는 원료가 있습니다. 이 나프타에서 플라스틱, 합성고무, 합성섬유, 각종 화학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유가가 오르면 나프타 가격이 오릅니다.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원가가 오릅니다. 플라스틱을 쓰는 모든 제품의 원가가 올라갑니다. 스마트폰,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이 모든 제품에 플라스틱이 들어갑니다. 결국 유가 상승은 이 제품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기계가 기름을 씁니다. 비료 원료가 석유에서 나옵니다. 비닐하우스에 쓰이는 비닐도 석유 기반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농업 생산비가 올라갑니다. 농업 생산비가 오르면 농산물 가격이 올라갑니다. 밥상 물가가 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유가 상승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우리 일상을 건드리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 전체가 오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고민에 빠집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경제를 부양하려 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들고 기업도 투자를 늘리고 가게도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유가 상승으로 물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풀리면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쉽게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받은 기업의 이자 부담이 계속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이자 부담이 계속됩니다. 소비가 위축됩니다. 기업 투자가 줄어듭니다. 경기가 살아나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유가 상승이 만들어내는 악순환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금리, 소비, 투자, 경기 전체를 짓누르는 문제로 번집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유가를 경제의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가게와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죠. 유가 상승도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모든 경제 주체의 비용을 늘리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한국은 이 부분에서 특히 취약합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원유와 천연가스를 거의 전량 수입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더 비싼 값을 주고 에너지를 사와야 합니다. 수입 비용이 늘어납니다. 외화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무역 수지에 부담이 생깁니다. 또한 한국은 제조업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제조업은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유가가 오르면 공장 가동 비용이 올라갑니다. 제품 원가가 올라갑니다. 수출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이 기업 실적에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유가 상승은 주유소 가격만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류비를 올리고, 항공권을 올리고,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공산품 가격을 올리고, 농산물 가격을 올립니다. 그리고 물가 전체를 자극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 회복이 늦어집니다. 유가는 경제 전체에 퍼지는 비용의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흔들리는 곳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뉴스가 나올 때 기름값 좀 오르겠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뉴스가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 항공권 가격, 대출 이자, 그리고 투자 수익률까지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뉴스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중동 이야기니까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지 않나? 미국이나 유럽 이야기겠지. 우리가 직접 관계가 있나?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오늘은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왜 한국 경제에 특히 민감하게 작동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가 나지 않습니다. 천연가스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석탄은 일부 있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수입 원유의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라크. 이 나라들에서 한국으로 오는 원유가 한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원유들이 반드시 지나는 길이 어딥니까?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즉, 호르무즈가 막히면 한국으로 오는 원유 공급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장이 멈출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오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째, 원자재 수입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한국은 같은 양의 원유를 사는데 더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외화가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해외에 내야 하는 기름값 청구서가 커지는 겁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국내 경제로 전가됩니다. 둘째, 기업 생산비가 올라갑니다. 한국 제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철강을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려면 원유 자체가 원료입니다. 유가가 오르면 이 모든 산업의 생산 원가가 올라갑니다. 원가가 오르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마진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면 수출 경쟁력이 약해집니다. 마진을 줄이면 기업 수익성이 나빠집니다. 어느 쪽이든 기업에게는 부담입니다. 셋째, 무역 수지에 부담이 생깁니다. 한국 경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을 많이 해서 번 돈으로 수입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런데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납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무역 수지가 나빠집니다. 무역 수지가 나빠지면 원화 가치에도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넷째, 물가 상승 압력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가 상승은 물류비를 올리고 생산비를 올리고 결국 소비자 물가를 올립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물가 상승 압력을 다른 나라보다 더 크게 받습니다. 한국은행도 이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가 상승기에 한국 경제는 고물가와 저성장이 동시에 오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소비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서민들이 먼저 느낍니다. 생활비가 늘어났으니 다른 소비를 줄입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아낍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내수 경기가 나빠집니다. 내수 경기가 나빠지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집니다. 고용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보면 유가 상승 하나가 한국 경제 전체를 훑고 지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특히 취약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제조업은 서비스업보다 에너지를 훨씬 많이 씁니다. 공장을 돌리고 기계를 돌리고 열을 내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를 때 한국 제조업의 원가 부담 증가폭이 다른 나라보다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 실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증시를 보면 정유, 화학, 철강, 해운 같은 에너지 민감 업종의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 이 업종들의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유가가 내릴 때는 이 업종들이 수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은 호르무즈 뉴스를 미국 투자자들만큼,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예민하게 봐야 합니다. 과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8년 금융위기 직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경제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기름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졌고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졌습니다. 그때의 유가 급등 원인 중 하나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호르무즈의 긴장이 한국 서민들의 생활비로 직결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합니다. 중동에만 의존하지 않고 미국, 러시아, 호주 등 다양한 나라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려 합니다. 전략 비축유를 확보합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일정 기간 버틸 수 있는 원유를 미리 쌓아둡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호르무즈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한국 경제가 받는 충격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결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뉴스는 한국에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이 이 해협을 통해 옵니다. 이 해협이 흔들리면 우리 공장의 원가가 오르고 우리 밥상 물가가 오르고 우리 투자 수익률이 흔들립니다. 제조업 강국이라는 한국의 강점이 에너지 리스크 앞에서는 취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공장이 많을수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수록 유가 충격에 더 크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뉴스가 나올 때 한국 투자자들은 더 예민하게 봐야 합니다. 미국 증시 반응만 볼 것이 아니라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이 우리 기업들의 원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까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경제는 연결돼 있습니다. 중동의 좁은 해협이 한국 아파트 관리비와 마트 영수증 금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화된 경제의 현실입니다. 시장은 사실보다 기대의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이 한 문장이 롤러코스터 장세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사실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기대가 바뀌면 시장은 움직입니다. 반대로 사실이 바뀌었어도 기대가 이미 반영돼 있으면 시장은 잠잠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협이 실제로 열린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막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인 겁니다. 이것이 시장의 본질입니다. 경제는 현재의 사실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가격이 출렁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즘 들어 이 롤러코스터 잔세가 더 심해졌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중동에서 뉴스가 나오면 그것이 전 세계에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투자자들이 정보를 소화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성명이 발표되는 순간 그 내용이 전 세계 트레이더들의 스크린에 동시에 뜹니다. 알고리즘 거래 시스템이 그 뉴스를 읽고 자동으로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냅니다. 사람이 판단하기도 전에 가격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보가 빠를수록 가격 반응도 빠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지나치게 빠를 때 오버슈팅이 일어납니다.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많이 내리는 겁니다. 그 오버슈팅이 다시 조정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루 안에 반복되면 롤러코스터처럼 보이는 겁니다. 둘째, 알고리즘 거래의 영향이 커졌습니다. 요즘 금융시장에서는 사람보다 컴퓨터가 더 많은 거래를 합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쉽게 말하면 컴퓨터가 스스로 판단해서 주식이나 선물을 사고 파는 시스템입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특정 키워드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개방, 이란, 긴장, 완화 같은 단어들이 뉴스에 나오면 자동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여러 알고리즘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가격이 순간적으로 크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반전될 때도 순간적으로 크게 반전됩니다.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컴퓨터의 논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더 극단적입니다. 셋째, 지정학적 상황 자체가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란 정부가 무언가를 결정하면 그것이 곧 이란의 행동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이란 안에도 여러 권력 집단이 있습니다. 정부가 있고 혁명 수비대가 있고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들이 항상 같은 방향을 보지 않습니다. 정부가 개방을 선언해도 혁명 수비대가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다른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언만으로는 상황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이 복잡성을 압니다. 그래서 개방 선언이 나와도 완전히 안도하지 못합니다. 혹시 뒤집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불안이 가격 변동성을 높입니다. 이 뉴스가 단기 이슈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호르무즈 긴장이 단발성 사건으로 끝난다면 시장은 며칠 출렁이다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과거 사례들을 보면 지정학적 위기가 단기에 해소되면 주가가 빠르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란 핵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고 미국이 강력한 군사적 압박에 나서는 등 구조적인 긴장 고조로 이어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수 있고 물가와 금리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추적해야 합니다. 첫째,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이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미국의 태도가 상황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둘째, 유가의 지속성입니다. 유가가 단기 급등 후 다시 안정되는지 아니면 계속 오르는 방향을 유지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시장도 안정됩니다. 셋째, 중앙은행의 신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유가 상승을 보고 금리 인하 계획을 수정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연준의 태도 변화가 주식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세 가지 변수를 추적하면서 상황이 단기 이슈인지 장기 구조 변화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접근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장이 하루 만에 뒤집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은 사실이 아니라 기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바뀌는 속도만큼 가격이 바뀝니다. 정보가 빠르고 알고리즘이 즉각 반응하는 지금 시대에 그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손해를 봅니다. 냉정하게 상황의 본질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이 아니라 이 사건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경제는 기대로 움직이고 기대는 뉴스로 바뀌고 뉴스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뀝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 너머를 보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7장에 걸쳐 호르무즈 해협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봉쇄 소식이 나오면 왜 유가가 뛰는지, 개방 소식에 왜 증시가 오르는지, 유가 상승이 우리 일상에 어떻게 파고드는지, 한국이 왜 특히 민감한지, 그리고 시장이 왜 하루 만에 뒤집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묻겠습니다. 투자자로서 그리고 경제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호르무즈 뉴스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실질적인 시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길이 막히느냐 열리느냐 안도하느냐에 따라 움직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바로 그 상징입니다. 겉으로는 중동의 좁은 바닷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계 경제의 심장과 연결된 통로입니다. 이 길이 열리면 증시가 웃고 닫히면 기름값이 뛰고 투자자들은 다시 긴장합니다.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중동에서 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 뉴스가 유가로, 물가로, 금리로, 주가로 어떻게 번질지를 연결해서 보십시오. 그렇게 보시기 시작하면 경제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숫자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을 보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하나가 내 장바구니 물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경제를 이해하는 첫 걸음입니다.